안녕하십니까. 신용회복위원회 김상훈 선임심사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선 강의에 이어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채무조정의 특례지원제도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채무조정 신청 이후의 신용정보 변동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채무조정의 변제계획 변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특례 첫 번째인 군복무자, 대학생 및 취업 청년에 대한 조정입니다. 개인채무조정 특례는 개인워크아웃에서 파생된 제도들이 많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개인채무조정 특례는 대부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공통요건으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특례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복무자는 보시면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혹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혹은 6개월 이내에 입대 예정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우선 군복무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도 최장 2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은 최장 8년 이내로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원금 감면율은 상각채권 최대 70%, 미상각채권 최대 3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특례는 현재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학기간 중에는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졸업 후에도 최장 4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자보다는 상환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부여합니다. 최장 10년까지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원금 감면율은 똑같이 상각채권 최대 70%, 미상각채권 최대 3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은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의 만 34세 이하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최장 5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최장 10년 동안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면율은 동일하게 상각채권 최대 70%, 미상각채권 최대 3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조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1그룹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수급자, 그리고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중증장애인 분들이 대상이고 채무원금은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사회취약계층 1그룹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회취약계층 1그룹으로 인정되면 상각채권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적용할 수 있고 미상각채권의 감면율은 3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취약계층 2그룹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기타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중증장애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 그룹에 속하시는 분들은 상각채권 감면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고 미상각채권 감면율은 동일하게 30%까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3그룹은 518 유공자, 60세 이상자, 70세 이상자, 노부모 부양자, 고엽제 피해자, 구속수감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 상각채권 감면율은 최대 7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입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채무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별면책제도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여 채무를 면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우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모두 소액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원금의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재산은 순자산가액이 면제재산 금액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소득을 보지 않지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소액연체자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60% 이내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체 기간은 모두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장기 소액 연체자는 이 장기 연체를 1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한 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지원 내용 중 감면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면책 대상 중 장기 소액 연체자를 제외하고는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 감면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는 최대 70% 범위 안에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감면율을 적용한 이후에 변제 계획을 3년 이상 상환하고 현재 계획의 2분의 1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제도와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제도로 나눠집니다. 중소기업인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데 중소기업인은 일반 지원자들보다는 채무 규모가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인 채무조정이라고 특례 지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고요. 채무조정을 받으신 이후에 다시 창업을 하겠다, 재기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제도와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제도는 대상이 유사합니다. 우선 법인의 보증 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이사나 경영실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혹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고 법인 채무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고 채무조정 신청 2년 이내에 휴업하거나 폐업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이후에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고자 한다면 대출 실행 전까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거나 재창업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된 업체는 경과 기간이 7년 이하인 경우에 재창업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원 불가 대상도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제도와 재창업 지원 제도가 동일합니다. 법인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이 실패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으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실패한 개인사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조정 가능 채무원금도 일반적인 채무조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 채무조정은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인 채무조정과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제도는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합계 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인 개인채무조정제도와 동일하게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총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채무조정은 이자채권을 전액 감면하고 상각채권의 원금 20에서 70%, 미상각채권 원금 30%까지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제도도 중소기업인 채무조정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이자채권은 전액 감면하고 있고 상각채권의 원금 20에서 70%를 감면하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상각 채권은 동일하게 최대 30%까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일반적인 채무조정보다는 조금 더 길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후 채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고 조정 후 채무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도 일반적인 채무조정보다는 조금 더 길게 지원합니다. 조정 후 채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제도 모두 최장 5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조정 후 채무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점은 중소기업인 채무조정만 하는 경우에 유예기간 동안 유예이자가 적용됩니다. 적용금리는 연 2%입니다.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제도는 아무래도 재창업에 필요한 기간을 드리는 개념이다 보니 유예기간 동안에 이자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채무조정은 채무조정에서 그치는 제도입니다. 자금 지원이 별도로 없죠.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제도는 창업을 위한 자금을 최대 30억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 원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취급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40%씩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후의 상환 조건은 중진공에서 취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보증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창업 지원 절차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재창업 지원 절차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재창업 지원은 채무조정과 자금 지원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절차는 개인 채무조정 절차와 동일합니다. 접수 통지를 하고 채권 신고 이후에 채무조정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재창업자금 신청 통지를 하고 성실경영평가와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실경영평가와 사업성 평가가 끝나게 되면 채무조정 심사 결과와 같이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부의하게 됩니다. 심의 통과가 되면 채무조정 파트에서는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게 되고 이 동의가 있으면 합의서를 체결하고 지원이 확정됩니다. 자금지원 파트에서는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자금지원 통지를 하고 채무자가 재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면 대출과 보증 약정을 하고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 때문에 신속채무조정 대상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인정되고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제외 대상이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담보주택의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채권자고 이 채무조정에 같이 포함된 채권자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약외 채권자에 의해서 저당권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담보주택에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가 없겠고 담보주택의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채무자가 개인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담보권 실행유예와 매매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는 4가지로 나눠집니다.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주택 매매 지원, 주담대 채무조정 특례, 그리고 개인회생 주담대 채무조정 이렇게 4가지입니다. 우선 담보권 실행유예는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어 있는 차주가 담보주택을 매각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강제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조정 내용은 원금과 정상이자는 감면하지 않고 연체 이자만 감면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조정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유예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약정금리가 이 기준금리 플러스 2.25%포인트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1년은 6개월 단위로 2회 유예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1년 동안은 담보주택 매매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지원하는 제도가 담보주택 매매 지원 제도입니다. 담보권 실행 유예를 받고 나서 주택 매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거래가에 거의 근접한 가격으로 매매를 지원합니다. 매매에 성공하면 담보주택 매각 후에 매각 대금을 채무 상환 계획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모두 배분합니다. 그리고 매각하고 남은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담보권 실행 유예로 그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좀 더 장기간 나눠서 상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옆에 보이는 주담대 채무조정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채무조정 특례는 이자율을 조정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주담대 연체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연체이자는 똑같이 감면을 하고 약정금리의 2분의 1을 반영합니다. 상한은 10%, 하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25%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인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최장 5년, 원리금 분할 상환 최장 35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를 하다가 35년 동안 매달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주담대 채무조정은 주담대 채무조정 특례와 조정 내용이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 중인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회생 신청자 중에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주담대 채무조정을 신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채무조정 신청 이후 신용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기연체 정보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속 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 정보는 제공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등록된 단기연체 정보는 해제됩니다. 다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바로 단기연체 정보가 해제되지는 않고 확정 이후에 단기연체 정보가 해제됩니다.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확정 이후에도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바로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에 연체 정보를 다시 등록하는 것인데요. 이는 신속 채무 조정 제도만 해당이 됩니다. 신속 채무 조정은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변제금이 미납될 경우에는 연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신속 채무 조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체 정보가 등재되지 않도록 변제금을 특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연체정보 등의 해제와 공공정보 등록입니다. 연체정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연체된 경우 등록되는 연체정보, 그리고 보증기관에서 장기연체로 인해 대지급한 대지급정보, 이 두 가지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연체정보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연체정보 등의 해제와 공공정보 등록은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그리고 확정자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개인 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공공정보를 등록합니다. 공공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당 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공공정보가 등록되면 2년 동안 유지가 되고 2년 이전에도 중간에 완제하는 경우에는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공공정보를 등록하면 이 연체정보 등은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가 되는데 연체정보 등이 없는 신청 당시부터 연체정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무자인 경우에는 공공정보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해제할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연체정보 등 해제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정보 등록 이후에 연체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일괄적으로 해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 워크아웃 확정 이후에 추가로 채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해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금융회사는 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돼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실효 통지를 받은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단기연체 정보와 연체 정보 등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 채무조정 변제계획의 변경과 종료입니다.
개인 채무조정 변제 계획의 이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권금융회사는 개인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개인 채무조정에 대한 변제 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상환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하고 채권자가 따로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 배당이라든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변제받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가 조정 후 채무액을 초과해서 받았다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초과 금액을 채무자 앞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 채무 조정이 확정된 경우에 변제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로 변제금을 납부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각 은행의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각각 배분합니다. 변제 계획이 종료되는 것을 완제라고 하는데 이 완제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실상환자 우대를 적용받아서 완제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이 확정이 되고 변제 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한 분들이 남은 채무액을 일시에 완제하겠다고 하면 10%에서 15% 정도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추가 감면을 적용받고 남은 금액을 완제 처리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특정 채무 우선 변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채무 조정이 확정이 되면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특정 채무만 내가 따로 상환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이 우선 변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보증부대출, 원리금 상환계좌 혹은 채무 관련인의 권리 제한이나 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 계좌만 완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제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채무 변제에 따른 절차 종료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변제 계획에 따라서 매달 성실하게 변제하고 변제 계획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완제를 하는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면책의 효력이라는 것은 이제 채무 상환을 끝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채무 상환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채무자에 대한 면책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받아서 완제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또다시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효력 상실입니다.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종료한 경우에는 완제 처리가 되겠지만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효력 상실의 사유로는 1번을 보시면 3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 조정의 효력을 상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통상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 채무 조정 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해서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실효 전까지의 채무 조정 효력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의 원인이 되는 시점 이후로는 채권금융회사의 자체관리 기준에 따라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채무 조정이 실효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또 개인 채무 조정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채무 조정 효력 부활, 재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효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 1회분을 납입할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효력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이것을 채무조정 이행기간 중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경우 개인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한번 심사와 심의를 거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채무조정안이 확정됩니다. 다음은 채무조정 변제계획 변경입니다. 재조정과 수정조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재조정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중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변제금 상환이 지체될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재조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환유예 재조정입니다. 변제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수 있고 납입한 회차에 따라서 상환유예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미납상태 해소 재조정입니다. 누적되어 있는 미납상태를 해소하고 재조정 확정 시점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환기간 연장 재조정입니다. 최초에 조정받은 변제 계획이 최장 상환기간이 아닐 경우에 잔여 상환기간을 연장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다음은 수정조정입니다. 특정 채권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가 합의를 해서 채권의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 신고 오류입니다. 채무 금액이나 비용, 이자율과 같은 채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가 합의를 해서 이 내용을 다시 수정하고 채무조정안을 제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채무조정안에 포함된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로 일부 상환하거나 개별 완제를 하거나 혹은 채권액이 증액되는 사유가 있을 때 이 채무액을 수정해서 다시 변제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가 채무 포함입니다. 최초 조정할 때 제외됐던 채무가 조정 가능한 상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 발생 채무에 대해서도 채권자와 합의가 잘 돼서 기존 채무 조정안에 포함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채무를 포함하는 사유로 수정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겠고, 변제 계획을 수정해서 채무 조정안을 다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채무 포함도 가능하지만 기존에 포함된 채무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채무가 종결될 경우 조정했던 채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와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도 수정 조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행기간 중에 제외됐던 채무로 인해서 급여 가압류가 생긴 경우에 제외됐던 채무를 다시 포함하면서 급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도 수정 조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